안녕하세요. 좋은 기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성모병원 산부인과 송재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생리가 끊겼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질출혈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입니다. 과연 폐경은 무엇이고 폐경 후에 질출혈이 생기는 원인과 그 시행하는 검사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2021년도에는 86.6세였다가 2022년에는 85.6세로 한 살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으로 따지면 10번째 장수 국가입니다. 남성은 79.9세로 한 5.5년 정도 여성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살게 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같이 손잡고 한날 한시에 죽으려면 5살 연상연하로 배우자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폐경은 평균 49.7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략 50살쯤 폐경이 오기 때문에 폐경 후에 한 35년 정도를 폐경 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보면 요게 자궁이고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양쪽에 달려 있는 난소입니다. 그래서 이 난소에서 평상시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이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신체가 이렇게 아래와 같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난소에서 배란이 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황체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농도가 높아졌다가 떨어지면서 생리를 하게 해줘서 자궁 내막암이 안 생기도록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폐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궁을 적출할 경우에는 임신 생리는 못하게 되지만 난소를 살려놓으면 난소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폐경될 나이까지 호르몬이 나와서 비록 생리는 안 하더라도 폐경은 아니고, 따라서 호르몬 치료 같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이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리를 안 하게 되죠. 간략하게 폐경이 일어나는 이유와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고, 그럼 폐경이 되면 생리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가끔 질출혈을 보이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폐경을 가는 도중인 경우, 또는 호르몬이 안 나와서 질이 위축된 경우, 아니면 호르몬에 의한 경우, 또는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란 선이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은 어렸을 때 호르몬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다가 한 36년 정도 호르몬이 다량으로 나오는 가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한 50살쯤 되면 농도가 갑자기 변동성을 보이다가,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이 거의 고갈되는 폐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굉장히 호르몬이 너를 띠는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시기를 지나 아이의 호르몬이 고갈되는 시기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착각되는 이유는 폐경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이고, 이를 폐경 이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폐경 이행기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호르몬이 너를 띠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리를 하고 우리가 폐경을 정의를 1년 지나서를 폐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폐경 호르몬 약 설명서에서도 보면, 폐경 설명서, 약 설명서에서도 보면 마지막 생리 1년 이후에 약을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호르몬이 뚝 끊기는 게 아니라 변동을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1년 정도를 안 하고 나서야 되돌아봐서 그 시점을 마지막 생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듯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
잔소리를 하는 격인 엄마 호르몬 FSH라는 수치를 보고 폐경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격 호르몬이 소리를 많이 지르면 지를수록 이제 폐경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를 안 한다고 병원에 가면 증상이 있고 FSH라는 호르몬을 검사를 해서 40ml 인터내셔널 유닛 퍼 밀리리터의 이상인 경우에 폐경으로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한번 검사를 할 때 높게 나왔다가 다음에 검사하면 또 여성 호르몬이 잘 나와서 증상도 없어지고 FSH도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증상이 잠깐 지나갔다가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호르몬의 박동성 때문입니다. 이런 폐경 이행기를 폐경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폐경 후 질출혈이란 12개월 정도의 무월경을 보인 폐경 여성의 질출혈을 말합니다. 이때 주기적으로 하는 생리 호르몬약을 먹어서 정상적인 출혈을 보이는 경우는 폐경 후 질출혈이라고 보지 않고 이는 정상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통 산부인과를 내원하는 환자의 5% 정도가 폐경 후 질출혈을 호소해서 오시고 한 대충 270명 정도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살펴봤더니 대략 10% 정도의 여성이 폐경 후 질출혈을 보이고 이는 폐경 후의 시기와 관계가 있어서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질출혈의 빈도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 생리가 끊기고 1년 이내에는 1000명 중에 400명 정도의 질출혈을 보여서 그 폐경 이행기 때의 그 박동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3년 이후에는 1000명 중에 40명 정도로 질출혈이 감소되게 됩니다. 여성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보면 질출혈에는 이와 같은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이 잘 안 되거나 근종이나 암인과 같은 자궁의 문제 또는 혈액질환, 백혈병, 갑상선과 같은 전신질환 또는 먹는 약에 의해서 호르몬, 항응고제와 같은 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등 원인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원인이 폐경이나 폐경 이행기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폐경 후 질출혈은 크게 생식기의 원인과 생식기 이외의 원인으로 나뉠 수가 있겠고 폐경의 원인인 경우에는 용종, 폐경 후 질출혈의 원인인 경우에 생식기 원인 중에 자궁의 원인인 경우에는 용종, 자궁내막 위축,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 생식기 이외의 원인은 요도나 방광, 장, 다른 전신질환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질출혈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면 방광염 때문에 생긴 혈뇨나 치질과 같은 것 때문에 생긴 혈병 같은 것을 질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호르몬 복용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질이나 자궁의 위축이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용종과 같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40대에서 한 80대 정도의 질출혈이 있는 여성을 봤더니 질출혈의 원인은 위축이 한 60%, 용종 12%, 자궁내막암이 10%, 자궁내막 증식증 10%, 호르몬 7%, 자궁경부암 1%, 그리고 자궁내막 안에 피나 물이나 고름 같은 것이 고여 있는 경우가 한 2% 정도를 차지했다는 보고입니다. 다음의 원인은 이제 질을 뽀동뽀동하게 해주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질이 위축되어 있거나 자궁의 근종, 용종, 암 등의 병변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자궁내막이 이렇게 똥똥해지지 않고 얇아지는 자궁내막의 위축 증상은 폐경 후 질출혈의 자궁내막에 의한 원인 증상 중 가장 흔해서 한 60에서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기간이 좀 누적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경 후 10년 정도 경과한 후에 잘 나타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해도 그 내막이 얇기 때문에 별 조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여성 호르몬을 질정이나 질크림 같은 것으로 보충을 해주게 되면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내막이 요게 자궁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음파를 저희가 보면 자궁이 이렇게 보이고 요 안쪽 부분이 하얗게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자궁 내막 부분인데 자궁 내막 부분이 굉장히 얇게 보이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자궁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되게 위축되고 얇아서 혈관 같은 것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궁 내막에 용종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암일 확률을 이제 보통 자궁 내막에 용종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암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암일 확률은 대략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하이고 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양성을 보이게 되고 이것도 꽤 많아서는 폐경 전후 출혈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초음파를 해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정밀 초음파, 즉 자궁 내막 안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자궁 내막 안을 정확하게 보는 정밀 초음파가 큰 도움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 자궁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질 쪽으로 접근을 해서 용종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초음파에서 봤을 때 아까 요만큼이 이제 자궁이라고 했는데 그 내막 안에 내막은 조금 약간 보통은 요런 검은색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종일까? 약간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안쪽에다가 물을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같은 것을 주입해서 자궁 내막 안에 채운 다음에 보통은 동굴처럼 검게 물이 차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에 혹이 보이고 자궁 내시경으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자궁 이렇게 내막 안에 동굴 속에 이런 식으로 혹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시경으로 똑 제거를 해준 케이스이게 되고 이런 용종은 유방암에서 타모xifen 먹는 사람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는 산부인과 초음파를 타모xifen 먹는 사람들은 한 6개월 간격으로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자궁 내막 안에 근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MRI를 찍으면 요게 MRI의 모습이고 요만큼이 이제 자궁입니다. 이렇게가 자궁인데 이렇게 조금 여기에서는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자궁 내막인데 요 자궁 내막 안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동그랗게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봤더니 이렇게 혹 같은 게 안쪽에 있어서 요것을 제거를 했고 위의 사진에서 근종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0번, 1번, 2번 등 자궁 내막에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경우에 내막하 근종일 경우에는 너무 크지 않으면 개복이나 복강경 없이 간단하게 아까 얘기한 자궁 내시경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근종이랑 용종은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자궁 이렇게 보면 여기 떨어져 나가는 생리할 때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아까 내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바깥쪽으로 근육 조직은 근육 조직입니다. 그래서 요 근육 조직에서 생기는 거는 근종, 요 내막 안쪽에서 요게 부풀어서 증식이 돼서 생기는 것은 용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출신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궁 안쪽으로 둘 다 자궁 내막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출혈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자궁 내막 증식증입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폐경 후 질출혈의 원인이 되는데 질출혈의 한 5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비만이나 약물,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난소 혹 같은 거 있을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생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자궁 내막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런 보호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자궁 내막은 점점 쌓이면서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방치하게 되면 자궁 내막 암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되고
치료는 프로게스틴이라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자궁 절제와 같은 수술적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궁 내막이 이렇게 아까 하얗게 보였던 그 내막 부분이 조금 두껍게 보이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동굴 안쪽으로 이렇게 수풀처럼 자라나 있는 자궁 내막 증식증의 병변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번외로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리자면, 자궁 내막 증식증과 자궁 내막증을 혼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에 생기는 거고, 자궁 내막증은 난소나 뭐 복막이나 이런 자궁 외의 장기에 생기는 겁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아까 얘기한 자궁 내막이 부풀어서 증식돼서 생기는 것을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질출혈을 일으키고 자궁이 내막이 부풀어져 있는 겁니다. 생리양도 많아지고. 반면에 자궁 내막증은 요 자궁 내막이 아까 얘기한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이 이렇게 배 안쪽으로 퍼져 나가서 난소에 뭉쳐서 혹을 만들거나 자궁 외의 장기에 뭉쳐 있는 경우를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강의 드린 게 자궁 내막 전전번에 강의 드린 게 자궁 내막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의를 해드린 게 있으니까,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에 관련된 문제고, 자궁 내막증은 주로 난소에 있는 거고, 주로 생리통이나 이런 거, 불임 이런 거를 일으킨다 해서 질환이 다른 거니까 혼동을 안 하시면 조금 더 환자 본인의 질환의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제일 무섭다는 게 이제 암이죠. 폐경 후에 질출혈에서 많게 잡으면 한 10%까지는 자궁 내막 암을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 45세 이상의 여성에서 생기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젊은 사람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조심히 봐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 암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궁 내막 증식증이 진행이 돼서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궁 내막 증식증을 잘 일으키는 인자들, 즉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질환, 예를 들어 비만이거나 생리를 잘 안 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환자에서 생리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자궁 내막 증식증, 너무 오래 지나면 자궁 내막 암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안타깝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제 봤더니 요 자궁 내막 안쪽으로 그 약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용종인가 싶은 병변과 질출혈이 양이 많다고 해서 주변 산부인과에서 보내주신 39세의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자궁 내시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자궁 내막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자궁 내시경을 해서 동결절편을 본 후에 바로 자궁 절제술을 시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좀 안타깝게 된 환자였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폐경 호르몬에 의해서 치료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질출혈이 꽤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을 복용을 시작할 때 이제 보통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시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폐경된 지 10년이 안 지났거나 60세 이전의 여성, 60세, 그러니까 50대의 여성들의 폐경 증상이 있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건강한 여성들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은 약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얼굴 화끈거리고 땀나고 불면증과 같은 혈관 운동성 증상을 좋게 하고, 비뇨 생식기계 위축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예방하게 되고,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에 예방을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외에도 호르몬 치료를 하면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에스트로겐은 이런 에스트로겐이 부족돼서 생기는 이런 폐경 증상들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그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게스테론, 아까 얘기한 황체 호르몬이라는 거는 생리가 나오게 해서 자궁 내막암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약제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이 없는 자궁 적출을 한
뭐 경부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적출을 한 여성들에게서는 자궁 내막암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만 사용을 하게 되고,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또는 뭐 바제독시펜, 티볼론과 같은 약제를 사용을 해서 자궁 내막을 보호해서 상품명으로는 뭐 리비알이나 리볼론과 같은 제제나 듀아비보 같은 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 복합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주기적으로 질출혈을 하게 하는 방법과 그 주기적으로 질출혈을 안 하게 하는 지속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처음에 약제를 사용을 할 때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질출혈을 하시는 약제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귀찮고 그냥 안 하는 약제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질출혈을 하는 약제들은 이렇게 보면 에스트로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프로게스테론,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거를 며칠만 쓸지 아니면 쭉 지속해서 쓸지에 따라서 그 주기적 요법인지 아니면 지속적 요법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위와 같은 중간에 프로게스테론을 끊으면 그 끊고 나서 며칠 동안은 출혈을 보이게 돼서 요게 약제를 그 사용하게 되고, 그 끝날 때쯤에 약 끝날 때쯤에서 주기적으로 질출혈을 하게 되는 주기요법, 그리고 아래요법은 계속적으로 호르몬을 양쪽 두 가지를 다 줘서 생리를 안 하게 하는 지속요법인데, 처음에는 지속요법을 시작할 경우에는 부정출혈이 주기요법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조금 해서 보면 호르몬 복용 시 걱정되는 점이 유방암, 암, 체중 증가, 후유증과 더불어 질출혈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호르몬을 처방하고 3개월쯤 있다가 외래를 다시 오시게 되면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없는지를 보는데, 뭐 만약에 이런 질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호르몬 용량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질출혈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절을 해주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은 좀 초기에 흔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증상이 많이 호전돼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 조금 약제를 더 사용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라고 권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복용 후 가장 흔한 부작용인 질출혈은 폐경 후 여성에서 일어나는 질출혈의 한 3분의 1이 이런 밖에서 먹게 되는 폐경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을수록 특정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할수록 빈도가 높아지고, 질출혈이 지속되면 초음파나 자궁 내막 조직 검사 같은 것을 실시를 합니다. 제일 흔한 원인은,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호르몬약 먹었는데 질출혈이 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약을 안 드시거나 빼먹었죠? 라고 그러면 이제 눈이 약간 동공이 지진되면서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하루라도 빼먹으면 출혈이 잘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람을 맞춰놓고 동일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 3에서 12개월까지는 자궁 내막이나 이런 게 이상이 없으면 지켜볼 수가 있겠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생리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이 지속되면 용량을 증량을 하거나 뭐 조금 더 강한 약으로 바꾸거나, 리비알이나 듀아비보와 같은 질출혈이 적은 약제로 바꾸거나, 그냥 아예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게 하는 주기적 요법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폐경 후 질출혈의 검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출혈이 언제 시작됐고 양은 어느 정도고, 이제 혹시 성관계 하고 나서 출혈이 있는 게 아닌 건지, 또는 간이나 신장, 뭐 갑상선 등 질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호르몬, 항응고제,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 같은 것을 먹지 않는지, 아니면 다른 연관성이 있는 원인이 없는지를 살피고, 혈압, 키, 체중, 그 다음에 질경을 통해서 내진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 출혈이 질이나 자궁에서 나오는 것이 직접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혈,
응고인자, 간, 갑상선 등의 혈액 검사를 실시해 볼 수가 있겠고, 질 초음파나 정밀 질 초음파, 자궁 경부나 자궁 내막에 암이 없는지 자궁 경부암 검사,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자궁 내시경을 하거나 MRI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궁 내막 조직 검사라는 것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초음파로 자궁 내막의 두께를 봅니다. 그래서 출혈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계속 자궁 내막이 두껍다. 그러면 이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암이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가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외래에서 일부를 조직을 드러내서 하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소파수술처럼 자궁 내막을 아예 긁어내서 전체적으로 보는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출혈을 보이거나 뚱뚱하거나 만성으로 생리를 잘 안 하는 그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뭐 생리를 계속 안 하거나, 유방암이 있어서 타모xifen 같은 약제를 사용하거나, 뭐 당뇨나 자궁 내막, 난소, 유방, 대장암 등의 가족력이 있는 이제 고위험 환자분들에서는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서, 특히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 암, 그리고 용종 뭐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초음파를 제가 이제 내막이 두꺼울 경우에는 의심스러우면 정밀 초음파를 본다고 해서 환자분들을 다시 검사를 하시러 내보내는데,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생리가 하고 나면 내막이 떨어져 나가서 내막이 얇다가 생리할 때쯤 될 때까지는 내막이 계속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내막이 두꺼운데 생리하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생리 직후에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해서 초음파를 다시 봐서 내막이 얇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생리 직후에서 검사를 했는데도 전번과 똑같이 내막이 두꺼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밀 초음파를 권유를 합니다. 보통 마취나 진통제나 항생제는 필요가 없긴 한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매우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증상 괜찮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궁의 안쪽에 관 같은 거를 껴서 소변줄 같은 걸 낍니다. 그래서 소변줄을 이렇게 물이 안 빠지게 벌루닝을 시켜놓고 요 안쪽에다 물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동굴처럼 요게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초음파로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변줄을 질 안에 넣어놓고 물을 쏴서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원래 초음파에서 내막이 이렇게 보이는데 안쪽에 이렇게 뭐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 자궁 내막에 용종이나 뭐 이런 다른 병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초음파를 봤을 경우에 정밀로 해서 생리식염수 주입 초음파를 봤을 경우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동굴처럼 검게 보여야 되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혹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런 거 이제 용종이 더 의심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볼떡볼떡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요거를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질출혈 등의 원인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막이 조금 약간 지저분하고 안쪽에 낭성 변화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정밀 초음파를 봤더니 이렇게 물찬 안쪽에, 검은 물찬 안쪽에 하얗게 용종 같은 게 2개가 보이게 되고, 자궁 내시경을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궁 안쪽에 이렇게 조금 이제 이게 동영상이긴 한데 제가 컷을 잡아갖고 왔더니 이렇게 안쪽에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내막 안에 용종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정보를 잘 알아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신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배제가 되면 초음파로 자궁 내막을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밀 초음파나 아니면 이제 자궁 내막 조직 검사나 자궁 내시경 같은 것을 이용을 하거나 해서 원인을 알아낸 후 그 각각에 맞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시면 이제 질출혈에 대한 걱정 없이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까 얘기했지만 질출혈은 굉장히 원인이 많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때 당시에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외래 예약이 오래 걸리고, 환자분들이 그때까지 이제 출혈이 있어서 예약을 했는데 뭐
언제로 잡혀서 그때까지 봤더니 그때는 출혈이 이미 멈추고서 출혈이 있었어요 라고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실은 이제 제가 원인을 감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뭐 우선은 그 근처에 접근성 가능한 동네 산부인과에 가셔서 출혈의 원인을 좀 평가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뭐 대학병원으로 오시든지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어쨌든 그 출혈이 있는 당시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경 후의 질출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흔하게 보는 여러 가지 대표 질환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거지 굉장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해보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지켜봐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님이 40대 주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성 갱년기가 온 것 같아서 몸이 짜증나고 기운도 없고 의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폐경, 제가 직전에 강의한 게 조기 폐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49.7세가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였고 한 50살쯤에 폐경이 되는데 1%는 40살 이전에 폐경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1000분의 1명, 0.1%는 30살 전에 폐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 폐경이 있을 경우에는 남들이 폐경되는 나이인 50살까지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40대 주부시라고 하면 이제 조기 폐경은 아니시고 조금 이른 폐경이나 이런 거일 수는 있습니다. 평균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우리나라가 폐경이 되는데, 갱년기가 온 것 같아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오셔서 폐경인지를 검사를 해보시고, 폐경이 되면 그냥 얼굴 화끈거리고 짜증나고 땀나고 열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남성보다 더 여성 호르몬이 적게 걸리는 질환들, 그런 거는 여성 호르몬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대장 직장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이 보호 효과를 갖고 있는 약제들은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해야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는 폐경이 됐는지 여부를 보고 초기에 약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빵조아님께서 자궁성근증으로 과다 질출혈 후 작년부터 호르몬 주사하며 미레나를 삽입하고 출혈이 조금 적어졌지만 아직은 한 번씩 생리 같은 출혈이 일주일 나오기도 하고 6개월마다 검사 받으러 오시라고 하시는데, 자궁 크기가 작아져야 좀 나아질 거라는데, 자궁 크기는 미레나를 껴도 작아지진 않습니다.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자궁 성근증이란 거는 자궁 내막이 안쪽으로, 자궁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근육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주사나 미레나 같은 루프 같은 것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뭐 나는 자궁이 성근증으로 인한 증상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전자궁 적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효과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뭐 출혈이 조금 적어지고 빈혈 수치가 괜찮아지고 그러면 너무 양이 많지만 않으면 그냥 우선은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 갖고는 내가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출혈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출혈이 너무 많을 때 미레나 루프가 같이 휩쓸려 나와서 그러면 출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낄 수 있지만 2번 정도도 빠지면 어쨌든 더 끼지는 않습니다. 또 빠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치료나 이런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빵조아 씨는 제가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직은 미레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6개월 동안 잘 가서 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영도 님이 해주셨는데 13년째 리비아를 복용 중입니다. 유방검진에서 석회화가 자꾸 생기고 조직검사까지 하게 돼서 여성 호르몬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19년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서 호르몬의 이점이 더 있어서 복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유방검진에서 석회화는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양성 석회화는 뭐 누구한테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약제를 쓴다고 해서 뭐 석회화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대신에 호르몬 약제는 너무 길게 사용하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나이에 따라서 호르몬이랑 이런 거를 끊거나 아니면 용량을 조금 저용량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그 먹는 약 말고 바르는 약이나 뭐 이런 조금 더 안전한 약으로 바꾸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저희 폐경학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그 호르몬과 폐경에 대해서 강의를 비욘디랑 같이 협업해서 굉장히 강의를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쉽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욘디 사이트를 찾아서 그거 보면 굉장히 주옥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선가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젤님은 실제 폐경 후 다시 생리가 시작하기도 하나요? 코로나 확진 후 다시 생리가 시작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 폐경 아까 얘기했지만 뭐 백혈병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항암제나 이런 거를 하면 난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폐경이 되기도 합니다. 조기 폐경이 오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리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호르몬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폐경되고 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호르몬은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나오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경처럼 생리를 안 했다가도 생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생리가 끊기고 1년 후를 저희가 폐경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폐경 이행기 때는 출혈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고 백신 때문에 생리를 했던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폐경이 됐던 사람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실은 뭐 어쨌든 검사를 해보면 분명히 생리 패턴에는 변화가 있었고 그 뭐 원인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뭐 그냥 그러고 나서 지나간 거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화 씨는 만 19세인데 생리를 안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로 생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얘기한 혹시라도 조기 폐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조기 생리를 아예 안 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생리를 했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터너 증후군이나 아니면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염색체는 남성인데 겉모양만 여성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만약에 13세까지 생리를 그 유방 발달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생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유방 발달은 있는데 15세까지 생리를 안 할 경우에는 엄마가 반드시 딸을 데리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경화 씨와 같이 생리를 했는데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살쪄서 또는 너무 안 먹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둘 중에 하나가 아닌지 보시고 호르몬 불균형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겠고 갑상선이나 이런 문제도 생리랑 밀접하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리를 안 한 지 1년이 넘어서 내막이 두꺼워지면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이 옵니다.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제 살찌신 분들이 보통은 생리를 안 해서 그냥 뭐 언제 내가 생리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20대인데 자궁내막 암이나 이런 걸로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셔야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병원을 가보시고 김치 피자 탕수육님께서 생리통 없이 살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리통이 심해졌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욱신거리고 밑도 빠질 것 같은 고통이 생리 전과 생리 중에 너무 심합니다.
생리통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도 아까 얘기한 1차성, 2차성 생리통이 있는데 1차성 생리통은 아무런 자궁의 병변이 없이 생리통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나 피임약이나 뭐 이런 약제를 썼을 경우에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봤을 때 아까 얘기한 자궁내막증이나 난소에 혹이 있는 자궁내막증이나 뭐 자궁내막 성근증이나 자궁 근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리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리통이라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생리가 아니라 골반염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치료는 질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병원을 오세요. 그래서 그 그 질환에 맞는 치료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이게 생리통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생리통을 겪고 있는 시간을 평생을 따져보면 한 8년 정도가 생리통의 기간이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중에 8년 정도를 그냥 생리통이니까 참고서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약제를 사용을 하거나 뭐 호르몬 나오는 미레나 루프 같은 경우를 껴도 생리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자궁내막 증식증이 자궁내막 비대증이 자궁내막 증식증인지라고 멜크님이 물어보셨는데 원래 용어는 자궁내막 증식증입니다. 근데 자궁내막 비대증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엔젤님이 자궁이 없는 분은 에스트로겐만 쓴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평생 호르몬을 써도 됐는지라고 했는데 여성 호르몬만 에스트로겐만 쓰면 유방암도 더 안 쓰는 사람보다도 조금 생기고 골다공증이랑 이런 것도 좋게 하고 좋은 효과는 있지만 아까 직장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고 안 좋은 거는 에스트로겐만 너무 오래 쓸 경우에 나이가 너무 오랜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을 계속 쓰면 중풍 위험성이 좀 뇌졸중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자궁이 있는 사람보다는 안전하게 호르몬을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도님께서 갱년기 증상이 13년째 계속 심하게 지속되니까 남편이 광고에 나오는 제품을 먹어보는 게 어떠냐고 묻는데 갱년기 증상이 13년이 되셨으면 아마 60대 분이실 것 같고 갱년기 증상은 실은 얼굴 화끈거리고 땀나고 열나고 이런 거는 평균 검사를 해보면 한 7.4년 정도 유지가 되지만 뭐 한 10%, 7%는 10년, 20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용량 호르몬 약을 쓰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용량보다는 저용량 호르몬 약을 쓰거나 아니면 바르는 경구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약이나 뭐 질정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광고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 입증돼서 호르몬의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폐경학회나 세계폐경학회에서 이것저것을 검사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제품들이 효과를 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호르몬 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유방암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얼굴 화끈거리거나 그런 게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약 말고 그 다음에 그 항우울제나 이런 것을 먹으면 조금 얼굴 화끈거리는 게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이와 질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 씨께서는 폐경 후 생리에서 회춘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을 봤는데 폐경 후 회춘해서 다시 생리가 하는 경우는 뭐 여성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그 아까 잔소리하는 FSH라는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오랜 시간 지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검사를 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 괜찮고 여성 호르몬만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면 뭐 회춘한다고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서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중풍이나 뭐 이런 유방암이나 이런 거 위험성이 70대에서 호르몬 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게 70대에서 사용을 하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엔젤님은 저용량이라고 하면 리비아를 반 알씩 먹든지 아니면 이틀에 하나씩 먹는지. 저용량은 리비알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리비알은 매일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5mg으로 되어 있고 아예 일본에서는 1.25g 반용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먹는 건 괜찮지만 리비아를 반알로 쪼개서 먹거나 이틀에 하나씩 먹는 거는 아닙니다. 호르몬 약 중에 리비알은 그냥 그 농도로 되어 있고 다른 호르몬 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용량을 이렇게도 붙이고 저렇게도 붙이고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리비알 말고 다른 호르몬 약이 저용량 약제들이 있습니다. 토쿠부부님께서는 자궁 내막증으로 시험관 이식을 9번 했습니다. 유산, 화학적 유산, 난소 오른쪽에 3개, 3cm 1개, 과배란 주사 용량으로 기존보다가 높았고 오른쪽은 좀 커지고 왼쪽은 2개가 생기고 해서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 호르몬 그 자궁 내막이 다른 난소나 이런 데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임신율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배란 유도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치료는 생리를 안 하게 하고 여성 호르몬을 다운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임신을 못 하게 되고 그냥 우선 임신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자궁 내막을 조금 부풀게 하고 이런 그 자궁 내막 증식증을 억제하지 않고 더 증가하게 하는 약제들을 중간중간에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실은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이제 자궁 내막증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나면 난소의 그 AMH라고 해서 난소 나이를 보는 거는 그 난자 안쪽에 그 혹 같은 것들의 개수를 보는 거고 그런 난자의 질을 보는 거는 나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너무 지나서는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거를 또 원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했을 때도 안 될 경우에는 차라리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6개월이나 12개월 후에 또 임신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담당 교수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드리 씨는 1년 전에 조기 폐경 판정을 받았는데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나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나요? 40대 초반. 조기 폐경은 40살 이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기 폐경은 아니고 이제 이른 폐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폐경이 이르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가 85세, 86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살에 호르몬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면 그때 떨어지면 80살이나 90살 때쯤에는 호르몬 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저앉아도 뼈 부러지고 뭐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60살이나 65살까지 호르몬을 써서 용량, 그러니까 모든 장기 같은 것을 보호를 하다가 그때부터 끊으면 떨어져도 안 먹는 이만큼보다는 먹고 나서 이만큼이 어쨌든 우리가 죽기 전까지만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약은 특히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들이 폐경되는 50살까지는 반드시 먹으라고 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약 먹기 싫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강하게 써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과서에 조기 폐경 환자는 남들 폐경되는 나이인 50살까지는 반드시 폐경 호르몬을 약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먹는 게 좋겠고 어쨌든 40살 이후에 폐경이 됐더라도 호르몬 없어져서 몸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오드리 씨는 호르몬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폐경은 한 5에서 10% 정도는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뭐 그냥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약제랑 이런 거는 꼭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드리 씨의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질환들이, 산부인과 질환들이 굉장히 많고, 실은 요새 환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나 메디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폐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폐경에 관련된 몇 가지 챕터를 쭉 훑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궁내막 증식증, 뭐 자궁내막증, 뭐 근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비욘디에서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질의 퀄리티가 있는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훑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